안녕하십니까. 송선정입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조절과 폭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학기 때 좀 중요하게 다뤘었던 챕터죠. 그죠? 조절 기능은 사실 우리 눈의 어떤 기능, 굴절 기능과 관련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뤄보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 조절이라는 기능이 발생을 할 때 폭주라는 이제 요것도 같이 동반돼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조절의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조절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을 하나요? 어, 가까운 물체를 보려고 할 때, 그죠? 무한 원방이 아니라, 보통 무한 원방이라고 했었을 때는, 전방 5m 혹은 6m 이상의 거리를 무한 원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볼수록 조절이라는 기능이 조금 더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수정체가,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적절한 만큼 굴절력을 갖다가 높였다가 또 멀리 볼 때는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기능 자체를 조절이라고 했었었는데, 자 그러면 멀리가 아니라 멀리를 봤었을 땐 직전방을 이렇게 멀리 주시했었을 때, 즉 수정체가 전혀 조절하지 않은 정적 굴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라고 하면은 이 안이가 이렇게 이제 평행선상에 이렇게 보통 이제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음, 봐지는데, 가까운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눈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떤 가까운 물체를 본다, 5m, 6m 이내의 어떤 물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눈이 조금씩 모일 수밖에 없다. 조절과 같이 폭주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절과 관련한 이 폭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조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폭주 파트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의 정의라고 했었을 때, 조절이라고 하면은 외계 물체의 위치에 관계없이, 여기 외계 물체의 위치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제 5m 혹은 6m 이내에 있는 물체, 어떤 거리에 있는 물체에 관계없이 망막의 선명한 상을 맺게 하는, 누가 기능을 해서요? 수정체가 그 거리마다 적절한 만큼의 굴절력 값을 변화를 시켜서 망막의 선명한 상을 맺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눈의 고유의 기능이다. 누가 해주는? 수정체가 하는, 그죠? 수정체의 주 기능이 되겠죠. 자, 이게 조절의 정의고, 자, 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발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절은 원견시, 멀리 볼 때는 일어나지 않고, 원견시에서 근견시로 가까운 거리를 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이때 이제 나타나는 반사작용으로 조절과 같이 폭주, 조절, 그리고 축동, 그죠? 동공이 작아지는 축동이 같이 이제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되세요. 사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요 순서대로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반사작용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근접반사라고 하는데, 폭주, 조절, 축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조절을 하면서 조절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눈의 구조잖아요. 눈의 구조인데 이 눈에 있어서 수정체가 이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수정체가 조절하지 않을 때 원래 자기 모양이 이제 양볼록 렌즈 형태였었죠. 그죠? 이때 전혀 조절하지 않고 본래 자기 모습 그대로만으로 굴절력 값이 있을 때는 몇 디옵터였습니까? 뭐 19.11에서 약간 한 19디옵터 정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가까운 곳을 보고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굴절력 값이 필요로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까운 물체를 보고자 할 때는 수정체가 굴절력 값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이 조금 더 이제 뚱뚱해진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요. 지금 조절이 된 상태에서의 수정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뚱뚱해지면서 플러스 굴절력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최대 33디옵터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굴절력 값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조절이라고 하고요. 이 조절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수정체 주변에 있는 이 조직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지금 옆에 보시고 있는 게 수정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게 모양체, 선모체, 소대, 그죠? 소대가 될 테고, 그리고 이거 윤상의 형태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모체, 모양체, 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수정체가 원래는 요런 납작한 모습이다가 요때는 한 19디옵터 가지고 있다가 굴절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모양체 근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모양체 소대가 으스하게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하게 변화를 하면서 굴절력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조절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생리적인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근접 반사 작용 보시게 되면 동공이 축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축동되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조절하지 않을 때는 19디옵터 정도의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지만, 조절을 했었을 때는 최대 33디옵터까지 굴절력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굴절력 값의 변화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보통 한 45세 전후가 되면 한 3디옵터밖에 남지 않는 노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보통 한 60대, 7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정체 조절 기능은 완전히 상실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체가 조절을 했었을 때는 최대 요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조절이 일어날 때 이 수정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화를 할 때 보통은 앞쪽이 더 뚱뚱해지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 뒤쪽 전방 후방이 되는데, 원래는 약간 형태가 이 전방 쪽이 약간 납작하고 후방 쪽이 조금 더 볼록한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겨 있다가 조절이 필요할 때는 그 이제 이 모양의 유동성에 있어서 훨씬 더 앞쪽으로 더 뚱뚱해지는 이런 형태가 가져집니다. 약간 이렇게 직경도 작아지고요.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앞쪽으로 더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압이 일단 상승이 될 텐데, 전방이라고 하면은 각막이랑 이 홍채 사이가 되겠죠, 그죠? 이 전방이 얕아지면서 안압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조절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조절을 하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봤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 조절 범위라든지 이것과 관련한 뭐 명시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먼저 용어 정리를 했었었는데, 크게 요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죠. 자, 먼저 원점이라는 건데, 이 원점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FP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멀리 볼 때예요. 즉 수정체가 조절하지 않는 정적 굴절 상태, 조절 휴지 상태, 무조절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중요한 것은 물체의 위치죠. 당연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멀리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가 잘 보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멀리를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수정체가 전혀 조절하지 않는 정적 굴절 상태일 때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어졌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점의 위치가 무한 원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과 좀 상대적으로 근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근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가 잘 보이나요? 그냥 이렇게 정적 굴절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봤을 때 근시의 주 증상이 멀리가 안 보이는 거죠. 가까운 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좀 비교적 잘 본단 말이에요. 근시가. 자, 그건 무슨 말이냐? 근시 같은 경우에는 정적 굴절 상태에서 이제 무조절, 조절 휴지 상태에서 망막의 선명상이 안 맺어졌어요. 그런데 물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망막의 선명상이 맺어지기 때문에 눈앞 어떤 가까운 유한거리에 있는 그 물점에서는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에서의 원점이라고 하면 눈 앞 유한거리. 물론 그 사람의 근시도에 따라서 그 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눈앞 어떤 그 유한거리 내에서 이 물체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망막의 선명상이 맺어졌기 때문에 근시의 원점이라고 하면 눈 앞 유한거리가 되는 거죠. 원시는 반대고요. 그죠?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수정체가 전혀 조절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때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인 거예요. 물체의 위치. 그죠? 자, 그리고 요것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근점이라는 부분인데 근점도 역시 물체의 위치인데 전제 조건이 다른 거죠. 이거는 동적 굴절 상태에서 수정체의 조절이 개입된 상태에서 이때 망막의 선명상을 맺게 하는 물체의 위치가 근점이 되겠습니다. 니얼 포인트에서 MP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원점 근점은 어쨌든 간에 물체의 위치인데 이제 정적 굴절 상태인가 아니면은 조절 휴지 상태인가 동적 굴절 상태인가 요거 이제 이 전제 조건만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명시역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범위 즉 이 사람이 제일 멀리 봤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가장 먼 거리 즉 원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조절을 최대한 했었을 때 볼 수 있는 이제 최대 근점이 되겠죠. 그죠? 그 근점 사이의 거리가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 이제 명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역을 구해라라고 했었을 때는 원점과 근점 사이 거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점이라고 했었을 땐 최대 근점, 이 사람의 조절력이 최대한 다 개입이 됐었을 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이 최대 근점 사이의 거리가 이 사람의 명시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절력이라는 건 무엇이었냐? accommodation에서 AC로 저희가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했었거든요.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땐 조절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이제 조절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멀리 볼 때에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조절력이 개입이 될 때 얼마만큼 조절력이 개입이 되는가? 조절을 할 때 얼마만큼 힘이 쓰여졌는가? 이게 바로 조절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점 굴절도 빼기 근점 굴절도로 구했습니다. 당연히 이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 분의 1 그죠? 이 사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점 거리가 정시 같은 경우에는 눈앞 무한 원방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근점 굴절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최대한 조절을 했었을 때 뭐 그냥 조절력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근거리를 볼 때의 근점 굴절도로 구해주시면 되고 최대 조절력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이 최대 다 조절을 했었을 때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근점 거리에서의 굴절도로 구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점 굴절도는 이 사람이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 거리 그래서 근점 거리분의 1 만약에 뭐 눈앞 33cm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눈앞 33cm니까 눈앞 마이너스 33cm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33분의 1 해서 근점 굴절도 같은 경우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시가 눈앞 33cm를 볼 때 이제 작용한 조절력 값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예에서 봤었을 때는 0 빼기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 디옵터 해서 이 눈앞 33cm를 볼 때 3디옵터만큼의 조절력이 작동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절력 값을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절력과 관련을 해서는 원점의 개념이라든지 근점의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절력과 같이 명시역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내용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 좀 하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50세의 정시안이다. 자, 일단 정시안이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점이 무한대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앞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원점이 눈앞 무한대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이 이디옵터라고 했어요. 조절력은 accommodation AC로 표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의 원점이 어딘지, 근점이 어딘지, 명시역이 어느 범위인지, 그리고 조절력은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안이다라고 하는 요 정보에 따라서 원점이 눈앞 무한대구나 이거는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눈앞 무한대 이렇게 적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눈앞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근점이라는 것은 일단 원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절력이 얼마나 개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근점 거리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기 좋게 확인하기 좋게 수직선 상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봤는데 위에 있는 거는 원점 거리예요. 원점 거리고 이 원점 거리에 따라서 원점 굴절도를 계산을 해서 제가 디옵터를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이거는 뭐 원점 굴절도는 원점 거리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대표적인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원점 거리는 눈앞 무한대였잖아요. 여기였거든요. 그죠? 여긴데 조절력이 이디옵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절이 개입되는 것은 눈 쪽으로, 눈 가까이로 당기는 힘이 조절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디옵터, 2디옵터 당기니까 여기가 이 사람의 근점이 되는 거죠. 근점, 니어 포인트.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 지점인데 여기의 지점에서의 거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마이너스 50cm 눈앞 50cm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근점은 눈앞 50cm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명시역은요. 아까 원점에서 근점 사이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역을 적을 때는 눈앞 무한대에서 눈앞 50cm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앞 50cm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50cm를 그냥 50cm 주셔도 되고 보통 뭐 미터로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 0.5m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십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의미만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게끔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개입이 된 조절력 값이 얼마인가 보게 되면은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근점으로 당길 수 있게 하는 힘이었잖아요. 이미 여기에 이제 조절력 값은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디옵서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점이 뭔지, 근점이 뭔지, 명시력 조절력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만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폭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주는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제 폭주가 눈모음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순 우리말로 하면은 눈모음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한자어도 쓰지만 같이 순 우리말을 이제 더 쓰고자 해서 다 용어가 좀 눈모음 이런 식으로 한글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혼용해서 책에서도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폭주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되면은 폭주란 무엇이냐? 자, 양안의 주시선이 외계의 한 점을 향해 지금 밑에 그림에서처럼요. 한 점을 향해서 집중시키는 것, 일치시키는 양안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양안이 멀리 무한 원방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시선이 거의 평행선상에 존재를 하잖아요.
거의 이제 평행선 상에 있죠. 근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더더 이제 어떤 한 곳을 집중을 해서 눈이 몰리겠죠. 이렇게 되는 것 자체를 폭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폭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견 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폭주가 일어날 땐 조절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절이 일어날 땐 폭주가 동반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더불어서 이제 축동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 개를 모두 다 같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조절과 폭주 그리고 축동이 일어나는 이 작용을 근접 반사, 근견 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주, 조절, 축동 이것이 일어난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절과 폭주 같은 경우에는 동안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제 조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주변부에 있는 모양체, 모양체 소대 이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조절 기능이 일어나게 되고, 같이 이제 동안신경이 지배를 받으면서 조절 기능이 일어나게 되고, 폭주를 할 때도 폭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눈이 안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눈에 붙어 있는 안구에 붙어 있는 근들이 있죠. 그 근들 중에서 안쪽으로 눈을 돌리게끔 하는 내지근, 안쪽 고등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안으로 눈이 몰릴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 안쪽 고등근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동안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과 폭주는 동안신경을 지배를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절과 폭주가, 조절이 일어나면 폭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가까운 곳을 볼 때 조절과 함께 폭주는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이 조절에 대해서 폭주가 1대1의 비율로 일어나면 정상 아니 안구 위치가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이 조절을 할 때 눈이 모이는 폭주되는 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디옵터 조절을 할 때 눈이 팍, 팍, 팍 이런 식으로 몰리는 거죠. 그럼 가까운 곳을 보려고 더 가까운 곳을 볼 때마다 눈이 훨씬 더 많이 몰려진 형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내사의 어떤 안이 상태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을 보는데 눈이 조금씩밖에 안 몰리는 거죠. 눈모음 작용이 적다는 얘기예요. 폭주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눈이 좀 벌어진 것 같이 이런 외사의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조절과 폭주가 1대1의 비로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나겠으나, 어떤 사람들마다 이 조절에 따른 폭주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다른 형태로 나타났었을 때 안이 상태를 외사다, 내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절과 폭주의 비는 1대1의 비례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비가 깨지면 조절에 따른 사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에 앞서서 폭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주의 종류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그림에서 보시고 계신 것처럼 대칭성 폭주. 양안에서 눈모음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칭성 폭주. 그죠? 당연히 가까운 곳을 볼 때는 폭주량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양안이 동일하게 폭주가 되는 것을 대칭성 폭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그 고시점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고 이렇게 측면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른 눈과 왼 눈에서 눈 모음량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비대칭성 폭주, 비대칭성 눈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이런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눈에서는 거의 직전방이잖아요. 근데 오른 눈은 이렇게 많이 몰려진 형태. 그래서 한 눈은 이제 정중앙을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다른 한 눈만 폭주를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한 폭주, 편한 폭주, 한눈 눈모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주의 종류도 그 이제 양안에서 폭주하게 되는 그 양에 따라서
대칭성이냐 비대칭성이냐 단한 편한 폭주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주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자, 이 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폭주량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폭주량, 폭주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이제 폭주 근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주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폭주력이 좋다는 것은 조절과 폭주가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비례적으로 그죠? 잘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절과 폭주에 있어서 그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은 상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눈앞에서의 가장 가까운 그 거리가 폭주 근점이 되는데 이 폭주 근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폭주거리, 눈 모은 거리는 이 눈 모은 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그 기준점은 눈에 있어서의 기준점 중에서 회선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서의 기준점은 크게 두 가지죠. 절점과 회선점이 있는데 절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력이나 시각이나 어떤 정적 시야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절점이에요. 그런데 안구 운동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회선점이 되거든요. 각막 후방 13mm에 위치한 회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주도 눈알 운동과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회선점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폭주 근점을 측정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측정 눈 안에 있는 그 회선점은 측정을 할 수가 없겠지만 기준점은 그 회선점이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까지가 이 사람의 이제 폭주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했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시하고 있는 물체를 손을 쭉 뻗었을 때 이제 가장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펜촉 이제 이 끝이 그러니까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 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상 성인의 기준으로 하면은 한 8에서 10cm 정도까지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조절, 폭주 기능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보다 이제 먼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경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절과 폭주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조절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폭주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주 근점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조절 기능, 폭주 기능이 정상적인가 아닌가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오면서 이 물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보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두 개가 보일 때 얘기해 주세요라고 피검사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피검사가 인지를 할 때는 이 이제 고시하는 물체가 두 개일 때를 갖다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만, 사실 검사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검사가 느끼는 자각적인 어떤 답과 함께 검사자도 이 피검사가 정확하게 잘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타각적인 확인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주 근점,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일단 피검사가 느끼는 것은 자각적인 복시가 있어요. 이제 폭주 근점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이 거리를 지나게 되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니까 그 시점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그 검사자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폭주 근점이 되게 되면은 이 피검사의 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근견 반사를 보게 되면 조절과 폭주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축동도 일어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일단 폭주가 안 되기 때문에 양안 운동이 정지가 되면서 한쪽이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양안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폭주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안구 운동이 정지가 되면서 한눈 또는 양안이 튕겨져 나가고, 그것과 같이 이제 축동됐던 게 산동 눈이 탁 풀리는 거죠.
요걸 갖다가 검사자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폭주 근점을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주 근점을 측정을 할 때 어떤 피검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각적인 부분, 복시 부분도 있지만 검사자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근점을 측정을 해주시고, 특히 폭주 근점 같은 경우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 한 3회 정도, 그리고 많게는 5회 정도의 어떤 평균값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요것과 관련해서 측정하는, 실제 측정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ar Point of Convergence is NPC로 보통 표기를 하거든요. The near point converging test is to determine the patient's ability to converge the eyes by mediating diffusion. The equipment needed for near point NPC를 converging test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룰러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교정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시고요. 밝은 빛 아래에서 검사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죠. Today I'm going to perform a test known as near point of convergence. This test is to measure how both your eyes move together during coordination when seen near. Later, I will put this in front of your cheek. Can you see the line? 시초도 있고 아래쪽에 그 자 눈금이 있어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고 두 개로 보일 때 얘기해달라고 설명을 했고요. 저렇게 자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시표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주의를 주셔야 되세요. 두 개로 보면 얘기해, 하나로 보여, 두 개로 보여, 계속 물어봐야 돼요.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싱글이라고 하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두 개라고 했는데 눈을 한번 깜빡하고 나서 다시 봤었을 때는 다시 폭주 기능이 다시 이제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싱글로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더블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 깜빡여 보라고 했고, 근데도 이제 더블이라고 하니까 이 지점을 폭주 근점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아까 그 위치에 수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진행을 해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뭐 최소 3회, 많게는 5회 정도 해서 이 사람의 이제 평균 폭주 근점 그 수치를 갖다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폭주 거리를 가지고 폭주력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이 폭주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 여기는 미터각으로 표시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프리즘 디옵터 값으로 저희가 폭주력을 나타내거든요. 그거는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측정한 이 거리만 가지고 미터각으로 표시를 할 때에는 이 거리 분의 1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폭주력이 훨씬 조절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폭주력 당연히 이제 좋겠죠. 그래서 유아에 있어서의 폭주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면, 먼저 폭주 근점을 측정했었을 때 유아는 보통 5cm 이내예요. 되게 짧아요. 조절 잘하니까 폭주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폭주 근점을 구해볼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폭주력을 MA 값, 미터 앵글이라고 해서 이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 요거 나타낼 때는 이 거리분의 1로서 5cm니까 이것도 미터로 환산을 하셔야 되겠죠. 0.05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0 MA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 성인 같은 경우에 아까 8에서 10cm가 정상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뭐 8cm는 0.08분의 1, 그리고 뭐 10cm는 0.10분의 1 하면 이제 이렇게 12.5에서 10 MA 값, 요 정도가 정상 범위다. 이렇게 해서 또 이 폭주 거리를 가지고 폭주력 값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주력을 나타내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MA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요거 외에도 폭주각을 나타내는 다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